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을 텔레비를 통해서 발표한 사람은 청와대 홍보수석 윤영찬입니다. 윤영찬 홍보수석이 발표한 전체가 3개조 1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 선언문을 제가 다 듣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야, 노무현이 부활했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활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 노무현의 친구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죽은 노무현을 부활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이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 이 14선언의 판박이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내용에서 그런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노무현의 부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그 노무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이 14선언의 판박이라는 이 표현은 저 혼자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김성한 교수도 판문점 선언을 14선언의 판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북한 문제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 판문점 선언은 14선언의 확대 버전이다. 약간 확대시켜놓은 버전에 불과하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6.15 선언과 14선언을 섞어놓은 섞어찌개가 판문점 선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대로 판문점 선언은 14선언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선언문 분량도 비슷합니다. 14선언은 200자 원고지 10석장입니다. 그런데 판문점 이 선언은 14선언보다 0.5매가 더 많은 13.5매입니다. 원고지 매수도 크게 같습니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0년 6월 15일에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 6.15 선언은 원고지 2.5매 분량입니다. 아주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제2조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판문점 선언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은 14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그 내용, 이것도 이미 14선언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합의는 했지만 실현이 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체적인 대책이 뭡니까? 실체적인 대책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NLL 북방 한계선, 이 북방 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NLL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정한 북방 한계선입니다. 북한은 이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마구 북한 경비정이 넘어오고 결국 서해 해전이 벌어지고 하는 게 이 NLL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또 이 14선언에서 NLL 문제를 딱 적시를 해놓으니까 그때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한 거 아니냐 한 그런 비판이 엄청나게 우리 사이에 일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14선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NLL이 2007년에도 문제가 됐으니까 이 NLL은 대한민국 영토다 하는 사실을 탁 명시하고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제가 왜 싫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명시적 표현 없이 그냥 NLL 북방 한계선 평화수역 이런 말만 슬쩍 해놓은 걸 볼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한 건 뭡니까? 북한 핵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핵의 비핵화. 그런데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시의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14선언에도 이 핵이란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14선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4선언에도 남과 북 한반도 핵 문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면 9.19 공동성명은 무엇이고 2.13 합의 이건 무슨 내용이냐? 제가 조금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2005년 9월 19일 날입니다. 그때 이제 6자 회담, 소위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이게 6자 회담입니다. 이 6개국이 소위 6자 회담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 2005년 9월 19일이 제4차 6자 회담 때입니다. 이때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그때 중국이 미국도 압박하고 북한도 압박해가 그래서 최종 타결을 이뤄낸 그 공동성명이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럼 9.19 공동성명의 내용이 뭐냐?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시 가입하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복귀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핵 사찰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9.19 공동성명이. 그래서 북한의 이 핵 폐기를 아주 구체화시키고 아주 진짜 괄목할 만한 그런 선언이 이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다가 매년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는 거의 그 원자로 2기, 원자력이 한 개가 아니고 2개에서 생산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전기량입니다.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제공하겠다. 북한이 핵 폐기하면은 파기하고 폐기하고 없애버리면은 전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2.13 합의를 이루어집니다.
2007년에 2.13 합의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에다가 100만 톤 상당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전기도 주고 중유도 주고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9.19 공동성명 이게 채택될 때 그때 미국 정부를 대신한 사람이 콘돌리사 라이자, 그러니까 그 당시 부시 행정부 시절의 국무장관입니다. 라이자 국무장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육자회담 미국 대표,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그리고 육자회담 한국 대표 천정우 대표, 이런 분들이 이 9.19 성명에 전부 다 동의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아주 북한 핵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잘 만드는 게 이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지켜만 준다면은 전기도 지원하고 중유도 주겠다 했는데 이걸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깼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딱 10개월이 지난 2006년 7월 4일 날,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다가 북한은 대포동 지역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한 발을 미국 독립기념일 그 날을 겨냥해가 한 발을 발사합니다. 곧이어서 이제 기대령, 북한의 기대령이라는 지역입니다. 기대령에 위치한 851 부대입니다. 851 부대에서 노동 1호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5발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핵 파기 NPT 들어오고 IAEA 사찰 받으러 해가 그 동의한다 해놓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결국 전기 북한에다가 경수로 지어준다. 그때 캐도 이래가 대한민국의 많은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참 경수로도 짓고 막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이거 다 깨버린 게 북한입니다. 그때 북한에 남겨놨던 우리의 그 기자재들, 시설자재들 전부 다 북한은 그냥 공짜로 먹은 거예요. 자,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게 결국 국제사회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좀 양보를 하고 미국도 좀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 합시다 해가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4선언까지 2007년에 14선언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깬 게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깼는데,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자, 14선언에서 합의된 그런 내용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이 몇 번 깨버린 건데 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이 비핵화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선언에는 이 핵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비핵화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판문점 선언의 맨 끝에 판문점 선언이 3개조 13개 항으로 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맨 끝인 제3조 제4항에 이 비핵화란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그 다음,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자,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비핵화라는 표현. 근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 상황에도 뭡니까? 이게 남과 북입니다. 이 3문장의 주어가 남과 북입니다. 아니, 비핵화는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북한에 해당됩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 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아니, 대한민국에, 왜 책임을 묻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들, 남과 무관하는 그런 내용을 왜 이 선언문에 이 집어넣었을까요?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 사인이 끝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소위 그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그 어디에도 북한 비핵화 전혀 언급 안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이 북핵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차이점,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뭐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이걸 폐기하고 파기하고 하는 게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 한반도, 소위 주한미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 이게 김일성이가 계속 주장했던 거고, 김정일이가 주장했던 거고, 이제 김정은이가 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너가 핵 가져서 안 된다. 그 의미는 뭡니까? 너가 주한미군 너 핵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결국 이거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겨냥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 어린 김정은하고 참 노련한 그 북한 당국, 대남 전문가들, 그 의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주변 참모들, 거의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 참모들입니다. 그 참모들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건 몰라도 북한의 속셈에 맞장구를 쳐준 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그걸 3번이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에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 이거 운동권 용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민족 자주란 말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민족 자주란 용어하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민족 자주란 용어는 뜻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족 자주라면 당사자끼리 자주력을 갖고 우리끼리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딱 해석을 합니다. 북한 그리고 종북 주사파 운동권에서 이 민족 자주라는 의미 뭔지 아십니까? 외세 반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거는 자주 이꼴 외세 반대 주한미군 철수 개념이에요.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진짜 민족 자주란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판문점 선언에 꼭 표시하고 싶다면은 그 부분 민족 자주 해놓고 가로 딱 열고 그 부분 가로 딱 해놓고 대한민국의 사전식 표기를 따른다. 이 용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예 가로를 탁 쳐가 대한민국의 사전식 표기를 따른다. 한마디만 딱 적어놨으면은 어느 국민인들 이 반대하겠습니까? 이 민족 자주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김정은이가 보세요. 작년에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2발 쏘았습니다. 화성 14호, 화성 15 두 번 쏘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강하게 나가던 김정은이가 왜 느닷없이 올해 들어와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간에 만나자 하고 왜 꼬리를 내리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왜 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그런 대북 제재, 경제 압박으로 붕괴 직전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지난 그 3월 31일 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동의 한반도 전문가 진단에서 이지수 교수는 북한 붕괴 직전의 폭풍 전야다. 대화한다 해가 상황 안 바뀐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지수 교수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1990년대 초반부터 11년 동안 소련에서 북한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소련의 대북한 정책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지수 교수 아버님이 대북 문제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이명영 교수입니다. 물론 이명영 교수는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 그 이명영 교수의 아들이 바로 이지수 박사입니다. 이명영 교수가 아들에게 소련에 있는 소위 북한 관련 자료들, 그리고 소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자료를 보고 북한을 연구해라.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계속 연구해서 이 박사학위 된 분이 이 이지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수 교수가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 90년대부터 한 11년 동안 그 시절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 연방으로 분리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지수 교수는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와야 되는 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서히 와야 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입니다. 자, 소련의 그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 핵심 뭡니까? 배급 경제입니다. 국가 배급 경제. 국가에서 모든 걸 나눠주는 그 경제입니다. 이게 무너진 겁니다. 90년대 들어와가. 그때 이미 동구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소위 공산주의가 전부 다 붕괴될 그 시점입니다. 이래 되니까 소련도 결국 배급 경제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소련의 이른바 간부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굶주림입니다. 자기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마당에 나가 생필품을 사는 거, 그걸 이지수 교수는 그걸 체험을 한 분입니다. 장마당이 뭐예요? 장마당, 그는 소련은 뭐 집단 농장에서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 그게 아니고, 장마당은 자기 집 텃밭에서 자기가 가꿔서 자기가 가꾼 그걸 내다 팔아가 자기 수익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게 장마당이란 게. 소련 간부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생필품이 부족했으면 장마당에 갔겠습니까? 그때부터 소련의 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가 소련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게 구소련 체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지수 교수가 이런 거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자, 북한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수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고위 당 간부가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졌다는 징조다. 이게, 자,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북한은 체제 붕괴 전의,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의 폭풍 전야다. 그럼 김정은의 스탠스는 뭐냐? 위치는 뭐냐? 김정은으로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 줄타기를 하다가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체제가 심각하다. 하는 게 이지수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이런 위기에서 김정은이가 생각해낸 땅벌이가 그거예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했던 방식입니다. 김일성이가 뭐냐? 대한민국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또 엄청난 식량 위기를 겪습니다. 그전에는 동구권 나라에서 북한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회에도
80년대 후반 90년 초반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야 이제 드디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겠구나. 이제 북한은 결국은 소위 붕괴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내의 이 종북 좌파들, 그 좌파들이 외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따라서 통일해서는 안 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통일 반대론, 반통일 운동이 1990년 초반에 우리 사회에 확 퍼집니다. 종북 좌파들은 자기들 종주국 사라지면 안 되니까 길을 쓰고 그때 반대 운동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와 통일 천문학적 비용 든다는 거. 천문학적 비용 안 듭니다. 북한 주민 필요한 식량 연 600만 톤 그 식량 공급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생필품 우유 분유 그 정도밖에 돈 안 듭니다. 나머지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가 개발하고 북한의 그 값싼 노동력 활용 개발하고 북한 주민하고 같이 건설하고 개발하면 북한 살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듭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천문학적 통일 비용 해가지고 그때 통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일성은 역시 결단을 내립니다. 먼저 김일성이 그때 제의하지 않습니까? 94년 7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겠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 자,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줘야 전 세계가 북한을 도와줍니다. 김일성은 결국 그걸 알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에 묘항산 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 다음날 7월 9일 낮 12시 그때 특별방송 해가지고 이 김일성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현직 기자로서 밥을 먹으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특별방송이 12시에 있다는 걸 알고 밥 먹으면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그 농기 김일성 사망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진짜 밥숟가락을 놓고 바로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비상이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그 발표 나고 제가 며칠 뒤에 바로 연길로 출장 가서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모습 그걸 제가 한 20일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북한 사회가 이렇구나. 북한의 경제난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제가 다 알았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죽은 7월 8일이 참 한 보름만 살아 있었더라도 김일성 대통령하고 7월 25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정상회담 했더라면 남북 관계 진짜 달라졌을 겁니다. 왜 갑자기 사망했느냐? 저는 물론 여러 번 기사 썼습니다. 아들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일성, 심장병이 있는 아버지 김일성을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는 의료진을 가까이 못 가게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기사를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김정일은 아버지를 죽였느냐? 아니 김일성이가 그때 82입니다. 김일성이가 건조에 복귀하면은 결국 북한을 망친 게 김정일과 그 일당들이니까 전부 숙청당할 겁니다. 숙청당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김일성을 죽인 겁니다. 아무튼 김일성이가 딱 사망하고 나니까 김정일은 바로 자기가 주석 자리 못 앉죠. 왜? 오진우도 그때 알고 김영남이도 알고 김일성 사망에 김정일이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지도자로 나서지 못하고 3년간 유흥 통치라는 걸 합니다. 그 1995년부터 98년까지가 이 3년간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때 이 3년간 굶어 죽은 북한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한다는 게 황장엽 선생의 증언입니다. 북한이 이런 위기, 북한이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 진짜 완전 풍선이 빵 터지기 직전에 북한을 살려준 게 누굽니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속대 1000마리 이끌고 북한에 갑니다.
정주영 회장은 94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 후보한테 지고 난 뒤에 그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찬스다. 그리고 현대가 살 길은 결국 대북 사업이다. 그러면서 촛대를 끌고 북한에 갑니다. 북한에 가가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합의하고 그러면서 돈을 얼마나 갖다 줍니까? 북한에 그야 40억 달러를 갖다 줍니다. 정주영 회장 때문에 김정일은 겨우 위기를 넘기고 그 한 2년 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또 북한에 가가 김정일을 만나고 그러면서 김정일은 소위 행복의 개발 자금도 얻고 그리고 소위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자금도 얻고 결국 대한민국 지원 때문에 살아났던 겁니다. 그런 흐름을 김정은은 알고 있죠. 딱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잡아야 된다. 대한민국과 남북 정상회담 해야 내가 살 길이다. 자,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지금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신세니까 김정은은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북한의 그 선동술이 그거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 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 액션입니다. 제스처. 그 큰 덩치로 뭔가 제스처를 할 거다. 북한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할 거다 하는 걸 저는 나름대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제가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김정은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데 우리가 저기 말려들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참 김정은이가 군사 분계선 넘어오면서 쇼를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십시오. 자, 군사 분계선 탁 넘어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을 딱 악수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안내가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본래 이거는 남과 북의 정상회담 앞두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건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넘어오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 같이 북으로 간다. 그건 합의된 내용 전혀 아닙니다.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이런 정상회담이나 어떤 회담을 하려면은 전문가들은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쪽 전문가들이 실무자들이 자 김정은이가 만약 팔을 이끌고 넘어가자고 했을 때 다시 북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잔치하는 날이다. 우리 집 문간을 당시 넘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다 하고 다음에 내가 너희 집 대문간 넘어서 너희 집 가겠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어깨 툭툭 쥐면서 자 일로 갑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선을 장악한 겁니다. 그럼 김정은 꼼짝 못하죠. 진짜 우리 정부에서 요걸 합의 문제로 지는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군사분계 넘어오고 난 뒤에 다시 모시고 갔다는 거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아주 뭐 통 큰 행보다 우전한 둥 아주 뭐 잘했다는 한데 북한의 선동술에 우리가 완전 말린 꼴입니다. 이 결국 웃고 넘어갈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선을 제압당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이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참 상징적인 사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첫 장면이 아까 이거 군사분계선 넘어와가 다시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넘어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서훈 국가정보부장의 손수건 꺼내들고 눈물 흘리는 모습입니다. 자, 판문점 선언 사인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소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발표를 하는데 그 장면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고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만면에 웃음 띄우면서 크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뒤쪽에 무슨 사진이 있느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훔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같이 딱 찍혀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렇습니다. 전대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겠죠. 하고 자기하고 어떤 심정적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래 막 올리니까 기분 좋아서 계속 웃음이었어요. 임종석 실장은. 그런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절대 얼굴 표정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포카페이스라는 그런 말 씁니다. 절대 표정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웃는 뒤에 서가지고 손수건 끌어들고 왜 울고 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좋다 보면 또 울음이 옵니다. 아니면은 뭔가 분통 터질 일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왜 울었는지, 임종석 실장 뒤에 서서 왜 울었는지 저는 아직 제가 취재를 안 해봐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서훈 원장에게 당신 왜 그때 눈물 흘렸는지, 왜 울었는지 그건 제가 반드시 물어볼 참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군사 분계선 표지가 있는 도보다리에서 수행원 없이 두 사람만 30분간 아주 단독 밀담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물론 그거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산책하고 이야기하는 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딱 보십시오. 김정은 앞을 딱 보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무슨 말을 딱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옆모습만 하면서 뭔가 손짓해가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옆모습만 카메라에 찍히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김정은처럼 탁 크게 앞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말이지, 제스처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을 진짜 어린이 취급하듯이 말이지, 껴안는 듯이 이런 모습 보여주면은, 전 세계인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지도자 모습 보입니까? 그런데 왜 옆모습을 탁 비치게 하고 소곤소곤 됐을까요? 자, 미국 정보기관은 사람 입모습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소위 정보 기기들은 두 사람이 대하는 모습에다가 어떤 전파 내지 음파를 쏘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그대로 캐치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그 전방 군인들 중에 일부는 그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그 음파를 쏘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럼 대부분 들어보니까, 야,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내 강냉이 죽 먹었어. 나는 어땠어? 맨날 배고프다는 이야기 하는 거만 우리가 계속 잡혔습니다. 우리도 그런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다면은, 미국 아니라 러시아도 좋고 중국도 좋고, 그래, 전 세계 정보기관들 내 하는 말 들어라 하면 돼요.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왜 30분 동안 옆모습만 비춰가며 김정은한테 뭐라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참 아주 떳떳하지 않았다는 그 행동, 그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 판문점 선언에서 저는 딱 두 가지, 거기에다가 한 네 가지만 더 내용이 들어가면은 저는 참 그런 대로 만족하고, 그런 대로 참 이거는 참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 일단 반드시 넣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북한 주민 인권 문제입니다. 복잡한 말도 아니에요. 자,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북한의 당국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인권적으로 탄압할 경우에 통일이 되면은 소급해서 처벌한다. 그 한 줄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럼 북한 주민 인권 누가
탄압하겠습니까? 그 한 줄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예 언급도 안 됐고, 다음 두 번째는 국군 포로 문제, 그리고 납북 의무 문제입니다. 지금 국군 포로가 거의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납북 의무, 우리 지금 납북된 의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그런 언급이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우스갯소리를 들지 몰라도 이런 선언문에 제 같으면은,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군축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겁을 내는 게 북한의 소위 공격 아닙니까? 대남 공격, 대한민국 공격 아닙니까? 그 공격도 다른 것보다도 핵무기가 아니고 재래식 무기예요. 옛날 6.25 때 사용하던 뭐 탱크니 전차니 거기에 뭐 포리, 옛날 포리 이런 걸로 우리 공격할까 싶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자, 김정은 너 북한에 돈 없지? 그리고 너가 고물 탱크들, 고물 장갑차들, 고물 포들, 야, 그거 한국에 보내. 우리 대한민국 포스코를 위한 이 철강 업체에서 그거 사가 그걸 고철로 사고 우리 녹여가 우리는 소위 재련, 이런 제강 이 일로 쓰고 너가 돈 주겠다. 이유를 안 남겨주겠다. 그래서 군축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소위 재래식 무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넘기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합당한 가격을 북한에 주기로 했다. 아니, 이런 실질적인 말 한마디라도 들어있었더라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문재인 정부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게 뭡니까? 적폐 대 비적폐 아닙니까? 적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우리는 선한 사람들. 이런 대통령이 북한 문제, 평화 통일,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 판문점선을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관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는 진실입니다. 사실을 할 때 그 선전과 선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긴급 진단회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